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특집 이가역 라이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가역 라이브의 인기 패널 두 분이죠. 김용남 전 의원 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느낌입니다. 1시간 안에 딱 끝났거든요. 전체 8명에 대한 선고가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충분히 예상도 됐고 예. 수긍되는 결론입니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간중간에는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꽤 많았다. 그리고 조금 불필요한 사족이 너무 많이 붙은 판결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정광재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그 선고를 하는 시간이 짧았죠. 예. 대부분의 방송사가 편성 시간을 뒷부분을 털어놨을 정도로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대체로 예상했었던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까지의 그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평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예상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특검에서도 최초에 구형량을 고민할 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어느 것을 구형할까를 고민했을 정도로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났을 때는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직위원 재판부도 그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예. 구형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의 선고량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께서 아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까? 일단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범행 동기를 너무 축소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또는 뭐 비상계엄이 결국엔 내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만 범행 동기를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야당 주도로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범행 동기 인정 부분이 글쎄 아닌 증거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특검 측은 거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으로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게 군 인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범행 동기와 더불어 이거를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란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예. 사실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발적 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에 대단히 위험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드는데 어떤 겁니까? 직위원 부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요건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내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할 수 없었던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이다. 뭐 이런 판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끝났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예. 근데 아까 직위원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시할 때는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 예. 그런 걸 일일이 따지다 보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축소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예.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걸 보고 과연 저 사법적 판단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문하고 결론만 맞고 중간중간은 이상한 이유가 너무 많고 특히나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뭐 고대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당시 영국 의회에 갔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까지 예. 했어요.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예.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면 기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예. 아니 그거로 판단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저는 아까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을 이렇게 판결문에 붙이는 이유가 뭘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정의진 의원님. 근데 저는 조금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 반박할 만한 공백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주기현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일반인 기준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했던 것을 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문장은 이 문장이었다고 봐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네.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 예.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비상벨을 울리는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없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왔는데 저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재판 결과를 두고도 여러 그 방송국에서 조사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의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저는 비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저 비유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그러면 저 비유 자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정당화시켜 주는 겁니다. 너무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성경을 그렇죠. 읽는다라는 게 목적이. 근데 그렇다면 지기현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의 동기, 그러니까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것도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인정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러면 목적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유도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사실 그냥 뭐 이런 지금 이 판단 이게 재판이다라는 걸 떠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장 그냥 봤을 때 그냥 아무 상태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아무리 긍정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수단으로 훔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주어를 이 계엄에 빗댄 것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영남 위원이 고개가 갸우뚱해졌다라는 부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헌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식적, 실제적 요건, 즉 형식적이라면 뭐 국무회의를 들 수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실제적이라면 아까처럼 전시사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중간 판단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런데
국회의 활동은 막지 않아.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사실은 거의 모든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계엄 사령관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민간인도 재판을 받을 일 있으면 군사법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이 누가 봐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엄법에 따라서만 절차나 내용을 정리하면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은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형식적 실체적 요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국회만 마비 안 시키면 돼. 약간 이렇게 거칠게 그렇죠. 말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찰스 1세 스토리를 꺼내 들어서 김영남 의원이 먼 나라 윤나라 보는 거냐라고도 비판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듣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 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걸 듣고 예, 찰스 1세는 참수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비율을 왜 했지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실제로 뭐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와서 예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인데다가 그러니까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뭐 비유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해석상 명백한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저렇게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가 뭐 국회 군대 끌고 갔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쎄 과거에 이제 세계사 공부했던 티를 내려고 저 내용을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데 실소도 좀 나오고 예. 진짜 필요 없는 내용을 너무 판결문에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예. 없었어요. 다만 정강재 의원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가 내란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직위원 재판장이 많이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이 찰스 1세와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부분을 설시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수준의 그 선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뭐 찰스 1세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400년 전에 그 생명에 대한 인권 의식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 선고량으로 보기 때문에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일부 정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왜 사형 선고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지기현 재판부가 나름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반대되는 진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법원 앞에 송혜수 기자를 연결해서 그때도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쪽과 또 윤어게인 지지자들과 양쪽이 뭐 충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법원 안팎 지지자들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혜수 기자, 선고 당시에 법원 앞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대형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탄식과 야유, 욕설까지 쏟아졌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부가 자망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몇몇 지지자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거친 행동을 보이다 경찰에 제지를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안에서도 지지자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고요? 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지지자들은 윤어게인을 외치기도 했고 몇몇은 욕설과 함께 이게 재판이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자고 다른 지지자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 어딨냐며 지기현 부장판사를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법원 밖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소송차가 조금 전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지지자들은 큰 충돌이나 난동 없이 해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자 대부분이 자리를 떴고 무대 장치 등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리를 뜨지 못한 지지자들끼리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JTBC 송혜수입니다. 예, 사실은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윤어게인 집회 지지자들이 지기현 부장판사 이름을 연호하면서 유리한 판단이 나오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두고는 많이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찰스 1세 이야기 아까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일단은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재판의 결과는 결국은 왕이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내란죄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수백 년 전에 영국의 왕조차도 이제 그런 식의 반역을 저질러서 처형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냐고 하는 세력들한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도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하필 찰스 1세인가는 조금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고민해 보니까 그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찰스 1세가 처형이 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영국을 장악한 게 올리버 크로멜이었습니다. 의회파가.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이 독재자가 되죠.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의 이제 세력을 나중에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혹여 거기까지 생각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부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필이면 왜 찰스 1세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찰스 1세 관련 언급해 주시죠. 아니 네. 그냥 우리 헌법의 해석상 명백해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끝나면 그냥 명백한 거예요. 근데 예. 굳이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를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리고 찰스 1세는 참수형 당했는데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 온갖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여기까지 찰스 1세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김영남 의원의 주장은 1 더하기 1은 2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설명해도 될 거를 비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도영 기자.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도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명확히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처음으로 정치인 체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요. 이 조지호 전 청장의 국회 봉쇄 지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인원 끌어내라 했다. 이렇게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선망 증세이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하 탓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국헌 문란, 폭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진술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그 체포조 명단 싹 다 잡아들여라 했다. 이 부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2번 증인으로 나왔고요. 형사재판에서도 기싸움 벌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선고요지에는 이 증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은 선고요지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판결문에 담기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 체포조 지시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둘 다 체포에 관해서 인식 공유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에서. 예.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군 요원들도 이 체포된 당사자의 인계 임무를 부여받았고 또 특히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비원 이송 임무 부여받았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 저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 시점 없이 윤석열 마음 먹기 따라서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저하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고 앞선 판단에서 없었던 새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뉴스로 정말 많이 접했던 것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과연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도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 오늘 그런데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1심에서 지기현 재판부는 체포가 지시가 있었고 또 실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법적으로 판단이 명확히 나온 건 또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범행은 극구 부인했죠. 예. 윤석열 피고인이나 다른 김용현 피고인들이 극구 부인하고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증거는 사실은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노상원 수첩에 아주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예. 앞서 증거 판단을 할 때 또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시도는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야당 대표, 한동훈 여당 대표 등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글쎄 저는 항소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과 이른바 증명력을 1심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히 노상원 피고인을 비롯해서 그 윗부분,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이나 윤석열 피고인의 어떤 죄책은 더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 사실은 처음부터 공모한 관계이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적어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법적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 예. 오늘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을 제외하고도 정치인 체포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 올라가서도 무난히 사실 인정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광주 의원님,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거라고 들었다라고도 명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극구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는 사실로 일단 1심에서 판단 나왔습니다. 그렇죠.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국민적으로 더 큰 관심이 쏠렸던 게 그럼 그때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가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당시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싹 다 잡아들여라 입참에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같은 요지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을 잡아오라라는 이야기의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실 다수의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기현 재판장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 그것을 입증하는데 그 14명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존재했고 실제 이 14명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이견이 많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황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정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 체포를 당할 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1심 선고 후에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판결을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어쩌면 피해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는 오히려 지기현 재판부를 향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선고를 내렸다. 법치가 무너졌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오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윤곽근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뭐 사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사실 그 역사의 법정에 판단을 맡기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2심에 항소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판단은 이미 탄핵 재판 결과 끝난 겁니다. 물론 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시작됐고 탄핵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으로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저는 정치적으로는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적 판단은 이제 1심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1심 판단이 2심, 3심을 통해서 바뀔 가능성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변호인단들도 2심 그 대법원에서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 이것을 역사의 판단, 역사의 법정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우리 사회에 준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유감,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뭐 역사의 법정에서 맡기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윤곽근 변호사가 법치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말한 걸 보면 또 그냥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포함해서 직위원 재판부에게 감사를 표해야죠. 사실은 최소한만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주장을 많이 받아줬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받아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무기징역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범행 동기를 뭐 어떤 공적인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그 무렵에 한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또 그 배우자인 김건희와 관련한 특검의 국회 통과 가능성,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탄핵 소추를 야당이 많이 해서, 그리고 예산안을 야당이 깎아서, 사실은 12월 3일은 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이에요. 아직 예산안이 어떻게 국회 통과가 될지 미정인 상태였어요. 근데 야당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떤 사적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그와 관련한 증거도 많이 제출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공적인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고마워해야죠, 지금 재판부에 오히려. 대해서. 예. 피고인 측이에요. 그리고요, 이건 김성훈 변호사께 좀 여쭐게요. 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 뭐 이런 우리 내란을 판단할 때 요건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서울,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넉넉히 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 반출이나 정치인 체포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법적 요건에 맞춰서 다 이게 인정된다라고 1대1로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내란죄 구성을 보면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관위에 침탈하려고,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다는 거에서 예. 인정이 됐고요. 그 두 번째가 폭동이어야 하는데, 폭동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최광의로 봅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있어서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군 부대 혹은 경찰 부대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폭동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폭동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이 정도의 일이 왜 폭동이냐, 폭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척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건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각 라이브 때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이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했는지 영상으로 좀 직접 더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영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 체포조는 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서 수방사 비원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당시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차례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강조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무기징역을 특검은 구형했는데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연령대를 생각하면 뭐 무기징역이나 다를 바 없는 효과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형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를 꺼려서 이제 30년형으로 선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장량감경의 대상으로 요소로 들은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결국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정한 상태에서 무기징역을 전제로 했을 때 중요임무 종사자의 형을 정했다, 역산해서 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서두에 지기현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정치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끔 사령관들도 불러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과 부정선거 수사를 구상하고 정의 요원을 추천받기도 했다라고 상당히 앞선 시점부터 사실 이 계획을 짜는 것부터 윤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이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판결이 앞뒤가 좀 충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범행 동기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뭐 부정선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군사령관들 불러서 그런 토론을 하고 뭐 부정선거 관련한 수사의 필요성을 노상원과 김용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뒷부분 그 판단에서는 이걸 거의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그다지 이렇게 정치하게 작성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의 개입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피고인하고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모의했고 뭐 중간에 살짝 그런 표현도 들어갔습니다만 뭐 꼬드겨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유도했다는 취지의 판단도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면 내란 수괴하고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하죠. 충분히. 그럼 30년형은 좀 부족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뭐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효과는 같을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피고인이 아마 1959년생쯤 되지 않나 싶은데. 약간 65세라고 재판부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6세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65세로 재판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30년이면 90대 후반에서나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확정됐을 때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하고 뭐 사실상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도 오히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더 적절한 양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이에 뭐 내란 초중요임무종사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새로운 단계가 있다면 거기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수준의 특검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재판부도 그렇게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정강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번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마지막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뭐라고 판시했냐면 김용현과 정치 상황을 공유하며 한탄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김용현에게 모두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이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실 그 경호실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이걸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충분히 군을 동원해서 계엄이라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결국에는 계엄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것 같은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30년형 유기징역으로 떨어진 것은 지기현 재판장이 설명한 것처럼 예. 65세 이상 고령이다라는 점, 그것이 기계적으로 좀 감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지금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한 두 사람의 모습인데 저 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 참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로 보입니다. 당시 AR 기술을 활용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군함이 떠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도 펼쳐졌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주요 군 간부를 안가로 불러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죠. 그 자리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누구누구를 죽이겠다, 한동훈 데리고 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 등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물론 박 사령관의 이런 발언이 오늘 어떻게 인정됐는지는 오늘 생중계를 통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어떻게 담길지는 또 판결문 서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좀 짚어볼게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는데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오늘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네. 전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했다. 그래서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김용현 전 장관과는 좀 톤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날부터 같이 막 작전을 짠 게 아니라 불과 며칠 전 또는 당일 계엄 전에 알았지만 내심으로 다 이게 무슨 목적이구나를 알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내란죄로 처벌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법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처음부터 같이 기획한 경우도 있지만 후속에 이제 행위에 참여할 때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에 동조하는 집합범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4번 강조했던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로 군을 보낸 것이다라는 것과 맥이 닿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합헌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합헌적인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군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국회의사당 공간에 차단하는 행위를 했고, 그 차단하는 행위를 경찰, 수뇌부로서 동조하고 실행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모이는 예. 의원들의 의결을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 즉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국회 차단에 동조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내란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내란이 있었다라는, 내란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을 막을 이유는 없었죠.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 상근하는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히는 바람에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 목적은 처음부터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아하. 그리고 이런 경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만 그 지기현 재판부가 오늘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실질적 형식적 요건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선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할 수 없는 군을 국회에 보내서 봉쇄한 거, 그리고 현역 정치인을 체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내란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그거는 알았거든요. 예.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날 한 2시간 전에 불러서 삼청동 어떤 안가를 일을 갔죠? 할지 알려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좁은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는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예. 만약에 12월 3일 날 한 2-3시간 전에 미리 부르지 않았으면 무죄 썼겠어요, 보면. 지금 그렇게까지. 오늘 판단한 거로 봐서는. 예. 저희가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판시 내용을 주요 부분을 계속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묶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예. 2024년 12월 3일 밤 현장에서든 TV 화면으로든 유튜브 등 모바일을 통해서든 저희가 봤던 헬기가 국회를 진입하고 경찰과 관리자들 또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또 체포를 위해서 각종 장구를 갖추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날 밤의 그 장면들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이다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김용남 의원님, 네.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사정은 있지만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거나 군 장병이 일일이 했던 것들 이런 것까지는 우리 책임 아니지 않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근데 그 표현은 사실은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집합범이나 아니면 집합범이라는 건 이제 한 사람 혼자나 한두 사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집합범인 것이고 예. 굳이 집합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범행을 같이 하기로 계획을 짜고 모의를 했으면 사실은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만 범죄도 항상 계획대로 예상대로만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나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혹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은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범위에서 같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를 했으면, 그래서 그건 공범 이론 내지는 집합법의 이론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 수백 명의 군인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이 아닌 창문을 깨고 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갈지, 아니면 정문 아닌 후문으로 들어갈지, 그거를 일일이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큰 법적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건데 굳이 뭐 관여하지 않아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사족을 오늘 전문적으로 김영남 의원께서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도영 기자, 앞서 지기현 재판장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말로 하는 설명에는 담겨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판결문에는 서면으로 나올 텐데, 판결문 그 전에 이제 설명 자료가 언론에 배포되잖아요. 그 설명 자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된 내용이 근거로 담겨 있다고.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이번 재판에서 중요했던 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정치인 체포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설시가 될 건가 부분이었는데요. 예. 재판부가 요약해서 발화하는, 주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포조 지시는 있었다 정도 인정을 했는데요. 언론에 배포된 설명 자료를 지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암호냐 했던 그 메모지에 대해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믿기 어렵다라고 설명 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 같은 걸 맞춰봤을 때 적어도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 진술 역시도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해서는 김용현, 여인영 거쳐서 갔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수사의 시옷도 모르는 놈이 뭐 이런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부정했던 부분인데, 메모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지원해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봉쇄 부분에 있어서도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이걸로 계속해서 논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 자료에는 특히 곽종근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정확히 지칭을 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707 특임단장 김현태에게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들은 거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논쟁이 있었지만 적어도 어떠한 지시를 받고 곽 전 사령관이 707 특임대장 김현태 전 대장에게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취지를 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원들을 저지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국회 봉쇄 임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제2의 바이든 알리면이냐, 뭐 국민들 듣기 평가하냐라고 또 비판도 나왔던, 또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저는 뭐라 그랬죠? 인원들 뭐 용어 안 쓴다, 그런 표현도 했었던 거 기억나고요.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 썼죠. 그 얘기를 하면서 몇 초 후에 계속 인원이라는 단어를 거듭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대로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 김현태에게. 이게 문장으로
활자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정강재 의원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 가장 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게 이 예. 증언들일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편차가 있지만 진실에 가깝다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재판부가 판단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있었고 예. 곽종근 전 사령관 있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김현태 사령관도 끌어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지금 보이는 다른 정치적 행보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되는 그 증언을 했었죠. 그러나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재판부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이 아래로 하달이 됐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국헌문란의 폭동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도움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목격한 것이고 사실 그간은 법원의 판단을 내리기까지 과정이었죠.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1심 선고라는 것이 그 결론을 1차적으로 매점을 짓는 것이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이 이거였구나라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좀 같이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해서 저희도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군을 투입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보시죠. 들어보시죠.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라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상당한 규모의 폭동만 일으켰다고 해서 내란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내란죄의 목적범으로서 그 목적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은 사실은 헌법기관을 일시적으로라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군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게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잠시 군을 보냈다 바로 빼려고 했다. 뭐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라는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하루든 군을 철수시킬 계획도 있었어야 그 얘기가 통할 수가 있는데 예. 그 계획은 없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당연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된다. 목적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을 긍정하는 그런 판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 공판 직전 공판이죠. 마지막 공판에서 최후 진술했을 때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하라 이런 말은 미친 사람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회도 아니고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려면 눈치 빠르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런 최후 진술 발언들은 오늘 재판부의 생중계로 여러분께 지켜보신 그 내용으로 다 반박이 다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포고령이 처음 발표됐을 때 예. 포고령 1호가 위헌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데 계엄 해제와 관련한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예.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판단이 나온 것이고 특전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국회 봉사 임무를 갖고 갔다. 그리고 계엄군 투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설명한 것도 눈에 띄었는데 예. 무엇보다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이 언제까지 국회에 있을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지시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든 국회에 군이 주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공통의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내란죄는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한다.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했다.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하신 대로 사회적 비용이 재판부가 보기에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의 영향을 좀 짚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보여주시면 네, 명백한 내란 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광진 의원께 좀 여쭐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인가? 네.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선고 결과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지겠지만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어려운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뭐 위헌 정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또 보수 진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예. 장동혁 대표 아마 이번 1심 선고가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중도 보수 일간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희망했던 사람들,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해서 당권만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11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주기를 저는 희망하는데 실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속으로 판단도 내려봤을 수도 있고 또 당대표니까 메시지를 좀 빨리 내는 것도
그러니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과의 절연을 요구하는데 절연이라는 건 이제 딱 인연을 끊고 갈라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 대부분이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의 인연을 끊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실현하기 전에는 절연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자기 부정을 했을 때 박수 쳐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절연의 방법은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지도부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인데 자꾸 절연하라고 하니. 예. 근데 보니까 아직 사퇴할 생각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 이른바 소장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그 대안과 미래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고 후에 바로 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였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점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동 네. 바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매를 부를 뿐입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입장을 낸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광재 의원, 이거 많이 들어본 멘트예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대안과 미래라는 소정파 의원들이 왜 이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인가요? 장동혁 대표가 타 종편에 출연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할 때다. 새로운 아젠다 세팅을 통해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국민은 지금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을 내놓고 이게 짜장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이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사실상 출당 조치에 가까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보인 행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들과 인사,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야 하는 방향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조금 더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찾아뵀었을 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나라와 당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을 하라. 예. 저는 뭐 장동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의 시기를 용기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게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내일 의견을 발표할 일인가요? 오늘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 딱 444일째 되는 예. 날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판사 생활을 좀 했고 법조인 출신인데다가 법조인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지극히 평균적인 국민의 상식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고 매우 잘못된 범죄라는 것은 444일 전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듣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더군다나 포고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확인됐던 내용이에요. 예. 그걸 그냥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인 오늘에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거든요. 내란 수계에 대해서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만 이거를 내일까지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입장을 정리할 일인가? 그럼 여태 내란 수계가 유죄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태도가. 444일 전에 계엄령 발표 모습을 방금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밤 바로 여의도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 특별한 법조 경력이 없더라도 판단이 가능했던 상식선에서 판단을 했던 시민들이 김용남 의원의 말에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도윤 기자, 그러면 지금 양측이 항소를 할지 말지는 공개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향후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오늘도 윤곽근 변호사가 이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공판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소할지 말지 좀 의미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형사재판 첫 재판 끝나고도 제가 윤곽근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하면서 형사재판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 나오니까 또 재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항소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지 않더라도 특검 측에서 하면 2심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특검 측은 지금 재판 끝나고 취재진들을 향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일부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힌 만큼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2심부터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판부 2개 부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예. 2심부터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면 3개월 금방 진행해서 좀 내란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심 선고가 그동안 말과 말이 부딪혔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좀 정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앞서 윤곽근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왜 재판하는지 모르겠다, 항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등등 이 재판부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공화국과 법치의 반대편에는 폭력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욕망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그것을 폭력을 통해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444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치를 우롱을 하거나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봐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두가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법치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내란 사태라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직 대통령에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한편으로는 그 내란이자 명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계속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정치적인 선동구호로 만들므로써 법치 자체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한마디로 무력화시키고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서는 선동이라는 것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동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란은 우두머리만 있다고 중요임무 종사자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일군의 세력이 있어야만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예. 국민의 주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전복하는 것은 어떠한 시도도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타당하지 않고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합의만큼 우리가 최소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같이 논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마무리 짓는 발언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특집으로 전해드린 이가혁 라이브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고 관련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도현 법조팀 기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